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모인 MIT 대강당. 발표 자료. 대부분 중국과 일본 이야기만이 쏟아지던 와중 한 발표자가 역사의 그늘에 감춰진 송곳 같은 질문을 하자 강연장은 순식간에 침묵에 빠졌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자국의 우월성을 내세우던 세계 석학들은 예상치 못한 그 질문들에 얼굴이 벌개져 반박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교수가 30년간 모아온 증거들을 공개했을 때 회의장은 마치 한 줄기 빛이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이 발표자는 중국, 일본 등 강대국을 자처하는 석학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리고 교수가 공개한 증거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치열하고 흥미로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사만타예요. MIT에서 한국 역사를 30년 동안 연구해온 교수죠. 그날 저는 MIT 대형 강당 뒤에 서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중요한 학자들로 강당이 가득 차 있었고, 다들 동아시아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이룩한 위대한 업적들에 대해 신나게 얘기하고 있었죠.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노트북을 꽉 쥐고 있는데 슬라이드가 계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업적들만 보여주고 있었어요. 고대 무역로의 지도, 유명한 사찰들의 사진, 왕조와 황제들의 연대표. 그런데 한국은 거의 언급도 안 되고 있었어요. 그냥 작은 각주 정도. 두 거인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 정도로만요. 이런 일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제 경력 내내 봐왔던 거죠. 한국은 항상 잊혀지거나 중요하지 않게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을 그저 중국과 일본 사이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요. 저는 수십 년 동안 이게 틀렸다는 증거를 모아왔어요. 세계를 바꾼 한국의 발명품들에 대한 연구 자료로 가득 찬 폴더들이 있었죠. 근데 그날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조용히 있을 수 없었어요. 에어컨 소리가 윙윙거리는 가운데 베이징 대학의 차오 펑 교수가 중국의 실크로드에 대한 또 다른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깊은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2000년 동안 중국은 동서양을 연결하는 무역로를 통해 아이디어, 기술,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다음은 도쿄에서 온 스즈키 교수였어요. 회색 정장을 입은 그는 키가 크고 진지한 모습으로 고대 일본 사찰과 정원 사진들을 클릭해가며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예술적 전통은 현대 역사 전반에 걸쳐 서양 건축과 디자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라고 그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질문 시간이 왔어요. 모든 것을 바꿔놓은 그 순간이었죠. 관객 중간에 한 젊은 한국계 미국인 학생이 일어섰어요. 윤진 리라는 이름의 학생이었죠. 20살쯤 되어 보였고 크림색 스웨터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마이크를 들고 있는 그녀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또렷했어요. 중국과 일본이 이룩한 것들에 대해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한국은 무엇을 이룩했나요? K-팝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차오 교수와 스즈키 교수가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이건 시시한 질문이라고 그들의 시간을 낭비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강당 건너편에서 박민수 박사를 발견했어요. 그는 평생 중요한 연구 논문을 발표해 온 한국인 과학자였죠. 그의 얼굴이 분노로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느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또 무시당한 거죠. 이것이 바로 저의 순간이었어요. 제 평생 경력 동안 기다려왔던 부름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밤새 연구했던 모든 시간들, 한국의 역사적 유적지를 방문했던 모든 여름들, 제가 모아온 모든 증거들, 이제 그것들을 사용할 때였어요. 제 가슴에 노트북을 꼭 안은 채 일어서고 있는 저를 느꼈어요. 제 다리가 스스로 움직여 강당 앞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혼란스러워하고 몇몇은 호기심을 보이고 있었죠. 제가 그 질문에 답해도 될까요? 제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컨퍼런스 주최자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최사만타 교수님이십니다. 그녀가 발표했어요. 손가락이 약간 떨리며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하고 있었어요. 큰 화면이 깜빡이더니 켜졌습니다.
나타난 이미지에 사람들이 숨을 들이마시고 있었어요. 1500년대 한국 전함의 상세한 그림이었죠. 용의 머리를 가진 거북이처럼 생겼어요. 등에는 가시가 덮여 있고 측면에서는 대포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제 목소리는 예상보다 안정적이었어요. 한국은 16세기에 세계 최초의 철갑선을 만들었습니다. 이 배는 해전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았죠. 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여주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거북선 또는 거북선은 갑판을 덮는 철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적의 화살과 총알을 막아주고 있었어요. 앞부분의 용머리는 적군을 겁주고 있었고 측면에 철가시는 적이 배에 올라타는 것을 막고 있었죠. 차오 교수가 찌푸리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스즈키 교수는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조심스럽게 구축한 이야기에 도전장이 던져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이건 그냥 전함이 아니었어요.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게임 체인저였죠. 이 배는 임진왜란 동안 이순신 장군이 수백 척의 일본 함대를 자신의 10여 척 배만으로 물리치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현대 한국 조선소를 보여주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위에서 찍은 사진은 10개의 축구장 크기의 거대한 산업단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혁신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한국 조선소는 현재 세계 대형 선박의 50% 이상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이 업적을 따라올 수 없죠. 청중 사이로 속삭임이 번지고 있었어요. 차오 교수는 빠르게 메모를 적고 있었고 스즈키 교수는 팔을 가슴 앞에 꽉 껴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도 보였어요. 박 박사가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윤진의 눈은 새롭게 발견한 자부심과 흥분으로 커져 있었습니다. 강당 곳곳의 학생들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이 역사를 배우고 싶어 자리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반짝이는 원형 디스크의 반도체 웨이퍼를 보여주는 새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기술 리더로 변신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거의 천연자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현재 삼성과 SK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을 통해 글로벌 메모리 칩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어요. 앞줄에 앉아있던 한 젊은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최 교수님,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나요? 미소를 지으며 질문에 감사했어요. 사람에 투자했기 때문이죠. 한국이 전쟁 후에 거의 아무것도 없었을 때도 교육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었어요. 금융위기 중에도 한국은 연구개발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다른 나라들이 따라잡기 힘든 기술 격차를 만들어냈어요. 방 안의 에너지가 바뀌고 있다고 느꼈어요. 몇몇 사람들은 빠르게 메모를 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제 슬라이드를 찍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일부 구석에서 저항이 느껴졌지만 새로운 뭔가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호기심, 관심, 어쩌면 존중까지도요. 무시되고 간과되었던 제 평범한 세계가 깨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계를 넘어섰고 돌아갈 수 없었어요. 이 순간부터 동아시아 문명의 이야기는 한국의 놀라운 업적을 포함해야만 할 거예요.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줄 준비를 하면서 다시 박 박사의 눈과 마주쳤어요. 그는 모든 것을 말해주는 작은 고개 끄덕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계속하세요. 이건 중요해요. 세상은 이것을 들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했어요. 제 목소리는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마다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이미 30년 동안의 침묵의 무게가 제 어깨에서 벗겨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오늘 한국의 조용한 혁명이 마침내 들려질 거예요. 강당 앞에 서 있었어요. 제 노트북은 큰 스크린에 연결되어 있었고 한국의 거북선 이미지가 뒤에서 빛나고 있었죠. 배가 꽉 조여드는 느낌이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안전한 세계에서 위험한 영역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역사에 대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믿음에 도전하고 있었거든요. 거북선은 단순한 뛰어난 공학이 아니었어요. 제가 계속 설명하면서 전투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훌륭한 전투 계획의 일부였죠. 이순신 장군은 단 13척의 배로 한산도 해전에서 133척의 일본 군함을 물리쳤습니다. 애니메이션은 거북선들이 대형을 이루며 적 배들을 포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청중들은 완전한 침묵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한국 울산의 거대한 현대 조선소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항공사진은 거대한 크레인들과 반쯤 지어진 배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위에서 보면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층 빌딩만큼 큰 배들이었죠. 오늘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만들고 있어요. 가장 큰 컨테이너선인 HMM 아레시라스는 한국에서 지어졌습니다. 이 배는 세 개의 축구장을 이어붙인 것보다 더 길어요. 차오 펑 교수가 자리에서 몸을 비틀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마치 신 것을 맛본 것처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옆에 있는 학자에게 속삭이고 있었죠. 이런 반응들이 제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9세대는 이야기가 바뀌는 것을 원치 않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맹도 형성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박 박사는 등을 더 똑바로 펴고 눈을 빛내고 있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고요. 처음에 질문을 했던 윤진이라는 학생은 얼굴에 작은 미소를 짓고 있었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발표의 다음 부분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휴대폰과 컴퓨터 안에 있는 기술이죠. 화면이 바뀌면서 반짝이는 원형의 실리콘 조각이 작은 패턴으로 덮인 반도체 웨이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눈이 닿는 한 멀리까지 뻗어 있는 거대한 공장 건물 사진이 있었죠. 한국은 천연자원이 거의 없어요. 석유도 없고 석탄도 거의 없고 농지도 많지 않죠. 하지만 한국은 가장 큰 약점을 강점으로 바꿨어요. 바로 사람에 집중함으로써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한 교육 지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한국은 교육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았어요. 부모들은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했죠. 이렇게 해서 고도로 숙련된 인력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버드에서 온 교수가 손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육에서 기술 리더십으로 발전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연구개발, 특히 반도체에 막대한 투자를 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했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함께 세계 메모리 칩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차트를 띄웠어요. 이 작은 칩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전자기기의 동력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휴대폰, 노트북, 자동차, 심지어 냉장고에도 한국 기술이 들어있죠. 일본에서 온 스즈키 교수가 이제 집중해서 보고 있었어요. 그의 팔은 가슴에 꽉 교차된 채로 있었지만 그의 눈은 모든 슬라이드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 타임라인을 보여주는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1960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1년에 $100밖에 벌지 못했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은 거의 모든 것을 파괴했어요. 다음 이미지는 빛나는 고층 빌딩, 넓은 고속도로, 고속열차가 있는 현대 서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평균적인 한국인은 1년에 $35,000 이상을 벌고 있어요.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적 변화 중 하나예요. 이 말이 가라앉도록 잠시 멈췄어요. 이제 방 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회의론자들도 자리에서 앞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경제적으로만 성장한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도 했죠. 1987년의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군사 독재에 맞서 거리에서 시위하며 물대포와 최루가스에 맞서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1987년 6월 수백만 명의 일반 시민들이 평화롭게 민주주의를 위해 시위했어요.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한국은 군사 독재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로 변화했죠. 이 부분에서 차오 교수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중국의 길은 매우 달랐죠. 이 이야기는 그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거의 없어요. 한국은 한 세대 만에 둘 다 이뤄냈죠. 더 많은 동맹이 형성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런던에서 온 경제학 교수가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은 제 슬라이드 사진을 찍고 있었죠. 심지어 처음에는 회의적으로 보였던 학자들 중 일부도 이제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많은 적들도 만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대학의 한 원로 교수가 질문 없이 일어서고 있었어요. 최 교수님, 한국의 업적을 과장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많은 나라들이 빠르게 발전했잖아요. 방안이 조용해지면서 모두가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나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하고 있었어요. 데이터를 봅시다. 침착하게 말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는 비교 차트를 띄웠어요. 1960년부터 2000년 사이 한국 경제는 기록된 역사상 거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동시에 독재에서 자유선거, 자유언론, 평화로운 권력 이양이 있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로 변화했죠. 그 교수는 완전히 납득하지는 않았지만 숫자에 반박할 수 없어 자리에 앉고 있었어요. 이 시험은 통과했지만 더 많은 시험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발표의 마지막 부분인 한국 문화로 넘어갔어요. 한국의 영향력은 배와 반도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 문화에도 있죠. 화면에는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한국 영화, K-팝 밴드, 텔레비전 쇼, 웹툰의 이미지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어요. 비영어 영화로는 처음이었죠. BTS 같은 한국 음악 그룹들은 전 세계적으로 기록을 깨고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본 시리즈가 됐어요. 이 대목에서 윤진이 더 똑바로 앉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녀 세대는 한국 문화가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을 보며 자랐죠. 이제 그녀는 이것이 단지 최근의 현상이 아니라 한국 혁신의 긴 역사의 일부라는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 문화적 영향력은 우연이 아니에요. 창의성과 예술에 대한 투자라는 한국의 오랜 전통 위에 세워진 거죠. 박 박사님이 청중석에서 제 눈을 마주치며 작은 격려의 끄덕임을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이 강의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단순한 학술 발표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동아시아에 대해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바꾸고 역사 속에서 한국의 정당한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면서 여정의 다음 부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가장 어려운 시험들이 아직 남아있었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동맹을 찾았고 함께 우리는 세계가 한국 역사를 바라보는 방식을 재형성하고 있었어요. 가장 강력한 증거를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방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을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었죠.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제 여정의 핵심으로 다가가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에 대한 정말 놀라운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새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화면이 강렬한 그래프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1960년부터 오늘날까지 한국의 경제 성장을 보여주는 선이 있었죠. 그 선이 마치 로켓처럼 아래에서 위로 치솟고 있었어요. 단 60년 만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성장했죠. 동시에 군사 독재에서 활기찬 민주주의로 변화했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차오 교수님이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는 동료에게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죠. 스즈키 교수님은 여전히 팔짱을 꽉 끼고 계셨어요. 방 안의 긴장감이 손에 잡힐 듯 짙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계속해서 말했어요. 1960년에 한국인의 평균 소득은 연간 겨우 100달러였어요. 하루에 30센트도 안 되는 금액이죠. 한국은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보다도 더 가난했어요. 전쟁이 거의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죠. 한국 전쟁 이후의 흑백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배고픈 표정의 아이들, 무너진 건물들, 임시거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빠르게 넘어가 볼까요? 지금 한국인의 평균 소득은 연간 35,000달러가 넘어요.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첨단 기술과 인프라를 갖춘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고속열차, 첨단 디지털 인프라를 갖춘 현대적인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이야기를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경제 성장이 정치적 자유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이에요. 클릭하자 1987년 6월의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거리는 평화롭게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수천 명의 평범한 한국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학생들, 회사원들, 할머니들, 가게 주인들 모두가 그 자리에 있었죠. 1987년 6월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강력한 군사 정부에 맞서 일어났어요.
그들은 투표권과 자신들의 지도자를 선택할 권리를 요구했죠. 그리고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방 뒤에서 한 남자가 소리쳤어요. 그건 과장된 말이에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돌아보고 있었죠. 차오 교수의 동료였습니다. 차가운 파도가 저를 덮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것이 제 시련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계속 이어갔어요. 사실이 스스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차분히 대답했어요. 민주주의와 자유를 추적하는 국제기구의 데이터가 담긴 슬라이드를 보여줬죠. 프리덤 하우스와 이코노미스트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평화로운 권력 이양, 언론의 자유, 인권 보호를 갖춘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청중 중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어요. 스웨덴에서 온 교수님이 메모지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전에 회의적으로 보였던 사람들도 지금은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부 사람들의 저항은 여전히 강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스즈키 교수님이 손을 들었어요. 최 교수님, 일본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을 인정하시겠죠? 이 질문은 마치 함정처럼 느껴졌어요. 일본의 업적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의 독특한 경로에 대한 제 주장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대답했어요. 싱가포르, 대만,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도 마찬가지죠. 각 나라는 자신만의 길을 따랐습니다. 클릭하자 다양한 국가들의 발전 경로를 보여주는 비교 차트가 나타났어요. 한국의 여정을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동시에 두 가지 매우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점입니다.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키면서도 민주주의를 구축한 거죠.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둘 중 하나만 이루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빠르게 성장하는 많은 경제국들은 권위주의적으로 남아있었어요.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더 천천히 성장했고요. 한국은 단 한 세대 만에 둘 다 이루어냈습니다. 그것도 극심한 빈곤과 전쟁의 황폐화에서 시작했죠. 더 자신감을 느끼며 다음 요점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세계를 변화시킨 또 다른 한국의 혁신을 공유해 볼게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지만 거의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화면이 바뀌며 아름다운 서예가 있는 고대 한국책이 나타났어요. 이것은 1443년에 만들어진 훈민정음입니다. 한글, 즉 한국어 알파벳을 소개한 거죠. 이전에 한국인들은 중국 문자를 사용해야 했는데 배우는데 몇 년이 걸리고 잘 맞지 않았어요. 세종대왕이 배우기 쉽게 특별히 설계된 알파벳을 만든 방법을 설명했어요. 글자의 모양이 발음할 때 입의 위치와 일치하고 있었죠. 이 새로운 알파벳을 발표한 문서는 그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었어요. 일반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매일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엘리트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문해력을 만든 거죠. 차오 교수님이 자리에서 불편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중국의 수천 개 문자는 숙달하는데 몇 년이 걸리며 한국의 혁신이 제거한 문해력의 장벽을 만들고 있었죠. 오늘날 한국은 98%의 문해율을 보이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죠. 유네스코는 한글을 세계의 위대한 문자 체계 중 하나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예시를 보여주며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또한 유럽의 구텐베르크보다 거의 200년 앞서 금속 활자 인쇄를 개척했어요. 이 한국책 1377년에 인쇄된 직지의 이미지를 보여줬죠. 은 금속 활자로 인쇄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책입니다. 이제 제 가장 강력한 주장 중 하나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거인들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였다는 이야기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내용이었어요. 역사적으로 한국은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영향만 받은 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또한 이웃 국가들의 영향을 미친 혁신의 원천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되어 주변 국가들로 흘러간 기술, 종교적 사상, 문화적 관행의 확산을 나타내는 화살표가 있는 지도를 보여줬어요. 한국 불교 승려들이 일본의 고급 천문학 지식을 가져갔어요. 한국 도공들이 일본 도자기를 혁신했죠. 한국 학자들은 불안정한 시기에 중국 고전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을 단지 아이디어의 수신자가 아닌 창시자로 보는 관점은 방 안의 많은 사람들에게 급진적으로 느껴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일반적인 서사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죠.
스즈키 교수님이 빠르게 뭔가를 적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차오 교수님은 이제 표정을 읽을 수 없이 저를 직접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의 무게를 느끼며 결론에 접근했어요. 제 목소리가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린 것은 단지 한국의 공로를 돌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한국의 혁신과 업적을 간과할 때 우리는 인류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원래 질문을 했던 학생 윤진을 직접 바라봤어요. 한국의 이야기는 역경을 강점으로 바꾸는 이야기예요. 천연 자원이 거의 없는 작은 나라가 결단력, 교육, 창의성을 통해 기술, 민주주의, 문화의 글로벌 리더가 되었죠. 박 박사님이 청중석에서 저를 바라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둘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단순한 학술 발표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이해의 시작이었어요. 마침내 한국에게 인류 발전 이야기에서 정당한 위치를 부여하는 이해였죠. 마지막 섹션으로 클릭했어요. 한국 문화와 세계적 영향력이었죠. 이제 한국이 문화를 통해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켰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다양한 컬러풀한 이미지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기생충 영화의 한 장면, BTS의 콘서트 공연 모습, 오징어 게임의 스틸컷, 그리고 인기 있는 한국 웹툰들이 보이고 있었죠. 2020년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죠. 영어가 아닌 영화로는 처음으로 이 상을 받은 거예요. 세계 각국의 신문 헤드라인들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축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운이 좋았거나 일회성 성공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영화 제작자, 음악가, 예술가, 디자이너들에게 투자하면서 창의적인 산업을 구축해 왔거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BTS가 유엔에서 공연하고 미국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BTS 같은 한국 음악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기록을 깨고 있었어요. 미국, 유럽, 남미, 그리고 아시아 전역의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죠. 그들의 뮤직비디오는 수십억 번 시청됐어요. 오징어 게임 시청률 수치를 보여주는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시리즈가 되었어요. 첫 4주 동안 16억 5천만 시간이 시청됐죠. 94개국에서 1억 4,200만 가구 이상이 시청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이 보였어요. 스즈키 교수님이 메모를 하고 계셨죠. 그분이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저와 눈을 마주치셨어요. 그 눈빛에는 새로운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성공에서 정말 놀라운 점은 그 확산이 얼마나 광범위하냐는 거예요. 문화의 한 영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영화, TV, 음악, 웹툰, 패션, 음식, 그리고 뷰티 제품 모두에 걸쳐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는 소셜미디어, 언어학습 앱, 관광을 통해 한국 문화가 어떻게 퍼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한국 문화를 사랑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한국으로의 관광은 지난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며 결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서 왜 이것이 중요한지 보여줄 순간이었죠. 마지막으로 한국의 업적이 왜 특별한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화면에는 세 단어가 적힌 간단한 슬라이드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인내, 교육, 혁신. 한국은 역사 전체를 통해 엄청난 도전들에 직면해 왔어요. 강대국들의 침략, 식민지 지배, 나라를 둘로 갈라놓은 참혹한 전쟁,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던 가난까지요. 잠시 멈추며 이 말이 가슴에 와닿도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이 교육이라고 믿었죠. 가장 가난한 가정들조차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다음 슬라이드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 실험실의 과학자들, 그리고 배와 반도체를 만드는 엔지니어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혁신을 이루어냈어요. 거북선에서부터 메모리 칩까지, 한글에서 케이팝까지 어려운 문제들의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냈죠. 또한 한국의 업적들 중 가장 독특한 점은 그것들이 얼마나 자주 조용했는가 하는 거예요. 한국은 보통 자신의 혁신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공로를 인정받는 것보다 일 자체에 집중했죠.
다시 잠시 멈추며 방 안의 여러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겸손함은 정말 존경할 만해요. 하지만 그것은 또한 많은 한국의 업적들이 세계에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죠. 오늘 우리는 그 간과된 부분을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발표를 마치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스즈키 교수님이 천천히 일어서고 계셨습니다. 최 교수님, 그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임진왜란을 가르칠 때 일본 역사책에 거북선을 포함시켜야겠네요.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지고 있었어요. 이건 일본 학자로부터 나온 중요한 인정이었죠. 그리고 차오 교수님이 제가 가져온 훈민정음 전시 모형을 살펴보기 위해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15세기에 체계적인 알파벳을 만들다니 그가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마스터하는데 수년이 걸리는 수천 개의 글자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정말 놀랍군요. 방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질문을 하러 앞으로 몰려오고 있었고 선임 교수들은 존경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MIT 총장이 단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 교수님, 그녀가 말했어요. 이 발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 동아시아학과 프로그램을 재구성해서 한국 문명을 각주가 아닌 초석으로 제대로 포함시켜야 할 것 같네요. 더 많은 박수가 방을 채우고 있었어요. 감정의 물결이 저를 덮치고 있었죠. 이것이 제 여정의 보상이었어요. 개인적인 인정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가 어떻게 가르쳐지고 이해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3주 후 저는 특별 전시회가 설치된 MIT 메인 로비에 서 있었어요. 거북선의 큰 모형이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죠. 유리 케이스에는 훈민정음, 금속 활자, 그리고 다른 한국의 혁신들의 복제품들이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방문객들이 공간을 채우며 사진을 찍고 흥미롭게 안내 패널을 읽고 있었어요. 박 박사님이 거북선 앞에 서서 약간 젖은 눈으로 감동하고 계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의 업적들이 학계에서 간과된 것을 지켜본 후 그는 마침내 변화를 목격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갔고 그는 고마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향해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최 교수님,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저는 작은 불꽃만 점화하도록 도왔을 뿐이에요. 진짜 영웅들은 한국인들 자신이죠. 이런 혁신을 만들어낸 역사 속 인물들과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경계를 넓혀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여정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이 전시회는 한국의 창의성과 인내가 마침내 세계 무대에서 마땅한 인정을 받게 된 순간을 표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조용한 혁명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믿어요. 우리는 함께 훈민정음 전시 앞에 서 있었어요. 고대 텍스트에는 세종대왕이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배우고 매일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알파벳을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위대한 혁신이 평범한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주고 있었어요. 방문객들이 계속해서 전시회로 몰려들면서 저는 우리가 영웅의 여정을 완성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우리는 평범한 세계로 돌아왔지만 세계 자체가 변했죠. 동아시아 문명 이야기에 이제 한국의 놀라운 공헌이 포함되고 있었습니다. 16세기 거북선에서부터 현대 반도체까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알파벳에서부터 평범한 시민들이 만든 민주주의까지 이 모든 업적들은 인내와 교육, 그리고 조용한 혁신의 힘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이 무엇을 이루었나요? 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앞으로 올 세대들에게 영감을 줄 대답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알았던 것보다 더 많이, 그리고 누구나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역사가 종종 어떻게 불균형하게 서술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한국의 혁신과 업적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간과되었듯이 우리 주변에도 인정받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진정한 역사는 모든 목소리를 포함할 때 완성됩니다. 또한 최사만타 교수의 용기는 때로는 진실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고 목소리를 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이야기처럼 인내와 교육, 그리고 혁신은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신의 유산과 이야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세상과 나눌 용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는 감동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이 들었던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한국의 우수성을 전 세계로 알리는데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꼭 필요합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한국의 우수함을 알리는 첫걸음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